병원 복도에는 짙은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 냄새는 왠지 모를 불안감과 뒤섞여 공기 중에 떠다녔다. 나는 병실 문고리를 잡고 서 있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만이 손바닥에 와닿았다. 시선은 병상에 누워 계신 엄마에게로 향했다. 심장혈관 오해 수술을 받으신 지 겨우 사흘째. 엄마의 얼굴은 색이 바른 낡은 천처럼 창백했다. 산소 마스크가 얼굴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림자르다. 황지은 씨, 이제 가야죠. 남편 이민준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억지로 낮춘 듯 했지만 단호함이 묻어나는 어조였다. 뒤를 돌아보니 그와 시어머니 박미림이 나란히 서 있었다. 마치 두 수호신처럼 병실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를 막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오늘 산뜻한 보라색 재킷을 입었고 머리카락한 엄마에게로 향했다. 너무나 선명한 립스틱 색깔은 이 창백한 병원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따스함도 없이 노골적인 심사와 혐오만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퇴원하시면 요양이 필요하실 텐데. 이민준이 입을 열었다. 아무 상관없는 일을 말하듯 담담한 말투였다. 그는 나를 보지 않고 곡도에 반짝이는 바닥 타일에 시선을 고정했다. 시어머니 박미림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 목소리가 몇 톤 높아지며 가식적인 걱정이 섞였다. 아야, 지은아. 그녀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다. 새빨간 손톱이 내 코끝을 찌를 듯했다. 그러니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네 엄마를 먼저 시골 외딴 집으로 모시고 가서 2달쯤 지내다가 시할머니께서 익숙해지시고 네 엄마도 회복되면 그때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녀가 말하는 시할머니는 이민준의 할머니였다. 건강하고 정정하며 목소리도 우렁찬 노인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심 외곽 고급 빌라의 정원에서 값비싼 난초를 가꾸며 하인들의 시중을 받고 있을 터였다. 익숙해진다는 말은 결국 큰 수술을 받은 내 엄마가 자신들의 이민준, 집안에 불운과 불편함을 가져다 줄까봐 싫다는 뜻에 불과했다. 복도의 창백한 불빛이 이민준의 얼굴에 비쳤다. 그는 내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살짝 돌렸다. 그의 어머니의 결정을 묵인하는 듯했다. 그는 잘 재단된 양복을 입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다. 마치 언제든 비즈니스 회의에 참석할 준비가 된 엘리트 같았다. 아내의 어머니가 생사의 기로에 서서 그의 지지와 위로가 필요한 상황에 처한 남편의 모습은 아니었다. 가슴속에 얼음물이 가득 찬 손뭉치가 박힌 듯했다. 차갑고 무거웠으며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나를 짓눌렀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숙이 파고들어 날카로운 통증을 주었고 그 통증으로 간신히 표면적인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나는 그대를 바라보았다. 이름뿐인 내 남편, 지난 3년간 조심스럽게 비위를 맞추고 스며들려 노력했던 이 집안의 주인들을 내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온하고 흔들림 없는, 심지어 입꼬리를 살짝 올린 듯한 목소리였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할머니께서 편히 쉬셔야죠. 지금 바로 엄마를 모시고 시골 외딴 집으로 갈게요. 시어머니 박미림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마치 까다로운 임무를 완수한 듯했다. 이민준의 팔을 툭 치며 말했다. 봐라, 내가 지은이가 제일 착하다고 했지? 그녀는 나에게로 몸을 돌렸다. 아쉬움이 섞인 듯한 경쾌한 어조였다. 시골 외딴 집이 좀 낡긴 했지만 치우면 살만할 거야. 뭐가 필요하면 이민준한테 말해. 갖다 달라고 해. 이민준이 드디어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하는 소리만 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다. 몸을 돌려 병실 문을 열었다. 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순간 그 숨 막히는 두 얼굴이 차단되었다. 차가운 문에 등을 기댄 채 나는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소독약 냄새가 목구멍을 칼칼하게 만들었다. 옆에 누르뜨릴 손은 힘을 주어 하얗게 질렸고 손톱은 살을 파고들 듯했다. 억지로 억눌렀던 분노와 굴욕감이 용암처럼
혈관 속을 맹렬히 흘렀다. 경상 위에 엄마는 아까 문 밖에 소동에 잠에서 깬 듯했다.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며 간신히 실눈을 떴다. 흐릿한 눈빛이 나를 붙잡았다. 입술이 바싹 마른 듯 움직이며 미약한 소리를 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나는 서둘러 침대 곁으로 다가가 엄마의 마르고 차가운 손을 잡았다. 얼굴에는 가장 부드러운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무엇이라도 깨뜨릴까봐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의사 선생님이 퇴원해도 좋대요. 민주 시내가 집이 시끄러울까봐 엄마 쉬시는데 방해될까봐 우리 보고 한동안 시골 외딴 집에서 지내래요. 거기가 조용해서 엄마 회복에도 좋대요. 엄마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다. 비록 허약했지만 엄마는 바보가 아니었다. 도식면두리에 위치한 그 낡은 벽돌집은 수십 년 전 엄마와 아버지가 힘들게 돈을 모아 지은 집이었다. 그리고 엄마가 입에 담고 싶어 하지 않는 가난했던 과거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했다. 엄마는 입을 벌려 무슨 말을 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힘없이 눈을 감았다. 흐릿한 눈물 한 방울이 눈꼬리에서 흘러내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속으로 스며들었다. 3년 전 나는 사랑에 대한 동경과 원래의 가정에서 벗어나고 싶은 갈망을 안고 이민진 집안으로 시집왔다. 의지할 곳과 따뜻함을 찾았다고 믿었다. 3년 동안 나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깎아내고 그들의 눈에 순종적이고 착한 며느리가 되려 노력했다.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잔소리와 남편의 날마다, 차가위의 까다로운 잔소리와 남편의 날마다 차가워지는 태도를 견디며 흔들리는 이 가정을 조심스럽게 유지했다. 내 어머니가 생사의 기로에 서서 내 지지와 의지가 가장 필요할 때 그들은 우리 모녀라는 골칫덩어리를 어떻게 내쫓아 가난과 몰락을 상징하는 시골 외딴집으로 돌려보낼지만 생각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완전히 얼어붙어 얼음바닥으로 가라앉았다. 모든 서러움, 인내, 분노, 억울함이 차가운 절망으로 변했다. 나는 엄마의 눈꼬리에 맺힌 눈물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닦아주었다. 그리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액정이 차가운 불빛이 아무 표정 없는 내 얼굴을 비쳤다. 손가락으로 주소록을 스크롤하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다. 김 실장. 이 동네에서 가장 평판이 좋고 일처리도 빠르다는 부동산 중개인이었다. 망설임 없이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기 전에 뚜루루 하는 신호음이 고요한 병실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마치 어떤 카운트다운의 시작처럼. 여보세요, 김 실장님? 황재님이다. 내 목소리는 평온했고 어떤 감정도 묻어나지 않았다. 네, 저 맞아요. 급하게 처리할 일이 하나 있어서요. 창밖의 하늘은 어느새 잔뜩 흐려져 있었다.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금방이라도 폭풍이 몰아칠 듯 했다. 하지만 나는 휴대폰을 든 채 엄마의 병상 앞에 서서 창밖의 하늘보다도 더 침착하고 더 단호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어떤 결정이 이미 마음속 깊이 뿌리내렸다. 대수의 진을 치는 의미를 담고서 병원 소독약 냄새가 아직 코 속 깊이 남아 있었다. 엄마의 희미한 약 냄새와 뒤섞여 있었다. 나는 휠체어를 밀었다. 바퀴가 외래 진료실에 반짝이는 바닥 타일을 지나며 미세한 윙 소리를 냈다. 엄마는 휠체어에 기대 앉아 있었다. 내가 가져온 두꺼운 담요를 덮고 있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참백했다. 하지만 눈빛은 더 이상 전처럼 흐트러지거나 생기없지 않았다. 엄마는 내가 퇴원 수속을 하고 서명을 하고 약을 받는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이민준이나 박미림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병실에서 흘렸던 그 눈물이 이민준 집안에 대한 마지막 미련까지 시선에 버린 듯했다. 엄마, 가요. 나는 담요를 다시 여며지며 나지막하게 말했다. 엄마는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 않고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른 손이 휠체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어 손등이 하얗게 변했다. 거대한 유리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눈이 부셨다. 엄마는 살짝 눈을 찌푸렸다.
나는 병원 문 밖에서 기다리는 택시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엄마를 밀고 사람들 사이를 지나 병원 맞은편에 있는 행복부동산이라는 간판이 눈에 띄는 건물로 향했다. 휠체어 바퀴가 계단 앞에서 멈췄다. 나는 몸을 숙여 엄마의 무릎과 등 뒤로 팔을 넣어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엄마는 너무나 가벼웠다. 바람에 날아갈 듯한 나뭇잎처럼 가벼웠다. 엄마는 나지막이 신음하더니 이내 내 목을 꼭 끌어안고 얼굴을 내 어깨에 묻었다. 엄마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어떤 말 못할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다. 시은아, 엄마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숨결이 미약했다. 괜찮아요. 금방 끝낼 거예요. 나는 엄마를 안고 계단 한 계단 올라 밝은 부동산 중개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사무실 안은 에어컨이 3개 틀어져 있었다. 통일된 제복을 입은 중개인들이 분주하게 오갔다. 김 실장은 40대 초반의 남자로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고 눈빛은 예리했다. 내가 엄마를 안고 들어오는 것을 전대에서 보자마자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능숙한 직업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둘러 다가왔다. 황지은 씨 오셨군요. 그의 시선은 내 품 안에 엄마를 빠르게 훑더니 다시 내 얼굴로 돌아왔다. 저희 엄마세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가 미리 준비해둔 상담실로 엄마를 안고 걸어갔다. 김 실장님, 계약서는 준비되었나요? 상담실 문이 등 뒤에서 닫히며 바깥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차단되었다. 나는 엄마를 부드러운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히고 엄마가 편안하게 앉은 것을 확인한 후에야 김 실장 맞은편에 앉았다. 유리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가 이미 펼쳐져 있었다. 김 실장은 손을 비비며 늘 그랬듯이 상황을 주도하려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황지은 씨, 전화로 급하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를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는 말을 멈추고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탐색과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다. 정말 스카이캐슬 단지 칼동에 있는 그 빌라를 단돈 1,000원에 매각하시려는 건가요? 거기는 도심 황금 입지에 최고급 인테리어까지 되어 있어서 최소 1호영억 원 이상은 나갈 텐데요. 그의 시선은 내게 고정되어 있었다. 내 얼굴에서 일말의 망설임이나 장난기를 찾으려는 듯했다. 나는 그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내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저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만년필을 들었다. 펜촉은 차가웠고 단단했다. 네? 내 목소리는 또렷하고 평온했으며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계약서는 다 봤어요. 문제없으니 지금 바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김 실장의 얼굴에 굳어있던 미소가 풀렸다. 그는 입을 벌려 뭔가 더 설득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침을 꿀꺽 삼키고는 건조하게 말했다. 황지은 씨, 이 가격은 정말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민준 씨하고 상의라도 해보시는 게. 그는 이민준을 언급하며 이 부동산이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아니요.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어조는 단호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제 이름만 올라 있습니다. 저에게 완전한 처분 권한이 있어요. 이것은 결혼할 때 이민준이 성의와 신뢰를 보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안하고 처리했던 일이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어쩌면 그가 나에게 유리하게 했던 유일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계약서를 펼쳐 서명할 곳을 찾았다. 펜촉이 종이에 닿으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내 이름 황지은, 3글자를 한 획, 유난히 느리게 그리고 유난히 힘주어 썼다. 한 획 끌 때마다 과거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끈을 끊어내는 듯했다. 서명을 마친 나는 계약서를 덮어 김 실장에게 돌려주었다. 그는 계약서를 들고 서명란을 보더니 다시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놀라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 그리고 큰 이득을 얻었다는 듯 억지로 억누른 광의가 뒤섞여 일그러져 있었다. 황지은 씨, 정말이지. 그는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하고 결국 고개를 저었다.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나는 그 묵직한 열쇠 꾸러미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긁었다. 나는 열쇠를 한번 흔들어 보더니 그 중에서 가장 낡고 녹슨 열쇠 하나를 골라냈다. 그것은 뒷정원 구석에 잡동사니를 쌓아두던 곳이자 나중에 박미림이 싫어하는 반려견을 억지로 집어넣어 결국 계집이 되어버린 작은 창고의 열쇠였다. 나머지 열쇠는 다 가져가세요. 나는 남은 열쇠들을 봉투와 함께 김 실장에게 밀어주고는 손에 끈 낡은 열쇠를 들어보였다. 이 꼬리가 희미하지만 따뜻함 없는 호를 그렸다. 이건 제가 가질게요. 계약서에 정원 안대집만 남겨두고 그 외 모든 것, 집 안의 모든 가구, 가전제품, 장식품 전부 집과 함께 증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 실장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입을 살짝 벌린 채 마치 나를 처음 보는 듯했다. 계집이요? 그는 중얼거리듯 반복했다. 이 이상한 요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듯했다. 네, 계집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더 이상 그의 놀란 얼굴을 보지 않고 엄마 곁으로 다가가 다시 엄마를 안아 올렸다. 김 실장님, 이후 절차와 인계는 부탁드립니다. 매수자 쪽도 최대한 빨리 정리해 주시고요. 엄마를 안고 상담실을 나올 때 등 뒤에서 김 실장의 탐색적이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시선이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힐 때까지 우리를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건물을 나서자 오후 햇살이 제법 뜨거웠다. 나는 엄마를 미리 불러둔 택시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앉히고 나도 옆에 앉았다. 기사님, 한빈 요양원으로 가주세요. 내가 기사에게 말했다. 엄마는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다. 많이 지친 듯했지만 엄마의 손은 내 손등 위에 살며시 얹혀 있었다. 미지근한 온기가 느껴졌다. 엄마는 왜 요양원으로 가느냐고 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기대어 있었다. 차는 부드럽게 달렸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액정 불빛이 내 얼굴을 비췄다. 주소록에서 다른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으뜸이사인가요? 황지은입니다. 네, 지금 바로 스카이캐슬 단지 8동으로 가주세요. 집 안에 있는 모든 의류, 남자 옷 계절 구분 없이 모든 의류를 전부 포장해 주세요.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마치 평범한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듯했다. 포장한 후에 바로 한빈 요양원 기부처로 보내주세요. 네, 전부 기부해주세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요. 전화 너머에서 이사업체 책임자의 확인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전화를 끊고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번화함이 눈앞에 흘러갔다. 고층 빌딩의 유리벽은 눈부신 빛을 반사했다. 이민준의 값비싼 맞춤 정장, 박미림의 옷장을 가득 채웠던 실크 치파오와 밍크숄. 한때 그것들은 그들의 신분과 우월감의 상징이었고 나와 내 엄마를 갈보는데 상징이었고 나와 내 엄마를 갈보는데 상징이었고 이제 그것들은 수많은 평범한 가정의 낡은 옷들과 함께 포장되어 결국 진정으로 따뜻함이 필요한 사람들의 손에 전해질 것이다. 이것이 내가 그들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었다. 차는 요양원 문 앞에 멈췄다. 나는 엄마를 안고 차에서 내렸다. 한빈 요양원이라는 소박한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직원 한 명이 나와 우리를 보자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엄마, 들어가서 앉아요. 나는 품 안의 엄마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는 천천히 눈을 뜨고 요양원 간판을 보더니 다시 나를 보았다. 창백한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하지만 진정한 미소가 떠올랐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고 내 목을 가볍게 끌어안았다. 햇살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렸다. 따뜻하고 포근했다. 등 뒤의 도시는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나와 엄마의 세상은 단호하고 평온한 방식으로 조용히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그 차가운 낡은 열쇠는 지금 내 주머니 속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마치 침묵하는 증거이자 차가운 시작점처럼. 땅거미가 지고 잿빛 구름이 도시 상공에 낮게 깔렸다. 공기는 답답했고 바람 한 점 없었다. 곧 폭우가 쏟아질 듯했다. 카페의 통유리창에는 얇은 물기가 서려 있었고 창밖의 붉은색 차량 불빛은 젖은 도로 위에서 흐릿한 빛들을 길게 늘어뜨렸다. 나는 구석의 가장 조용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이미 식어버린 아메리카노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쌉쌀한 커피, 향이 희미하게 풍겼다. 엄마는 요양원에 편안히 자리를 잡고 약을 드신 후 깊은 잠에 빠져 계셨다. 지금 이곳은 나에게 유일한 피난처이자 최고의 관측소였다. 휴대폰 액정은 스카이캐슬 단지 8동 빌라 입구에 실시간 감시 카메라 화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고화질 카메라 아래 바람에 미세하게 흔들리는 정원의 달맞이 꽃잎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다른 화면으로 전환했다. 뒷정원 구석에 있는 계집의 감시 카메라 시점이었다. 낮고 녹슨 철판으로 된 작은 집은 밤의 어둠과 곧 쏟아질 폭우 앞에서 더욱 허름하고 쓸쓸해 보였다. 나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고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았다. 액정의 불빛이 아무 표정 없는 내 얼굴을 비췄다. 시간은 분초를 다투며 흘러갔다. 카페에서는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흐르고 두세 명의 손님들이 나지막이 대화를 나누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마치 곧 펼쳐질 비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했다. 드디어 익숙한 두 그림자가 거대한 여행 가방을 끌고 모니터 화면에 나타났다. 이민준과 박미림이 돌아온 것이다. 그들은 분명 어디에서 급하게 돌아온 듯했다. 어쩌면 어떤 파티에서, 어쩌면 어떤 술자리에서. 이민준은 오후에 나갈 때 입었던 팥비싼 옅은 회색 캐시미어 양복을 입고 있었다. 지금은 구겨져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한 손으로 거대한 여행 가방을 끌고 다른 손으로는 옆에서 비틀거리는 박미림을 부축하려 했었다. 박미림은 피곤하고 짜증스러운 얼굴이었다. 공들여 세팅한 곱슬머리는 반쯤 풀려 있었고 값비싼 실크 지파오 자락에는 정체불명 얼룩이 묻어 있었다. 손에는 상징적인 악어가죽 핸드백을 꽉 움켜쥐고 입으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불평하는 듯했다. 그들은 익숙한 문양의 철제대문 앞에 멈춰섰다. 이민주는 습관적으로 지문이 식기에 손을 댔다. 당연하다는 듯 능숙한 동작이었다. 하지만 문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고 다시 한번 눌렀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치더니 이내 짜증스럽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감시 카메라 마이크를 통해 둔탁한 울림이 전해졌다. 문 열어. 뭐야, 대체? 박미림도 다가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황지은, 어디 간 거야? 빨리 문 안 열어. 그녀는 심지어 잘 관리된 손으로 문을 몇 번 세게 내리쳤다. 문 안쪽은 죽은 듯 고요했다. 정원의 바람에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만이 그들의 목소리에 답할 뿐이었다. 이민준의 얼굴에 당혹감은 초조함으로 변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미친 듯이 내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화면 이쪽에서 내 휴대폰은 테이블 위에서 소리 없이 진동했다. 액정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는 7번, 8번 연속으로 전화를 걸더니 마지막에는 분통을 터뜨리며 휴대폰을 여행 가방에 3개 던져버렸다. 무슨 일이야? 전화도 안 받고. 걔 어디 간 거야? 박미림의 목소리가 8도 높아졌다. 고요한 빌라 단지에서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세상에, 얘가 미쳤나 봐. 돌아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빌라 대문 안쪽에 불이 팍 하고 켜졌다. 집안에 있는 듯한 낯선 중년 남자가 문 뒤에 나타났다. 철제대문 너머로 문 밖에서 초라하게 서 있는 두 사람을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누구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인터폰 시스템을 통해 전해졌다. 방해받은 듯한 불쾌감이 섞여 있었다.
이민준과 박미림은 모두 얼어붙었다. 박미림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여주인 행세를 하려는 듯 문 안쪽의 남자를 가리키며 호통쳤다. 당신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어? 황지은은 어디 갔어? 나오라고 해. 문 안쪽 남자의 미간은 더욱 찌푸려졌다. 목소리도 차가워졌다. 당신 집이라니 아주머니가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이 집은 지금 제 집입니다. 당신 집이라고? 이민주는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농담을 들은 듯했다. 목소리에는 황당함과 분노가 가득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집은 나와 내 아내의 집이야.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황지은 씨 이름만 올라 있습니다. 남자가 그의 말을 잘랐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반박할 수 없는 단호함이 있었다. 황지은 씨는 오늘 오후에 이 집을 저에게 팔았습니다. 모든 서류 절차도 완벽하고 대금도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제 집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문 밖에 두 사람과 그들의 여행 가방을 훑어보더니 덧붙였다. 아, 맞다. 황재일 씨는 정원에 있는 계집의 소유권만 남겨두셨습니다. 그 외 모든 것, 이 집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이제 다 제 것입니다. 팔았다고? 계집만 남겨두고? 박미림의 비명 소리가 감시 카메라 마이크를 찢을 듯 했다. 말도 안 돼? 감히 어떻게 집을 팔아? 민준아, 대체 무슨 일이야? 이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셨다. 그는 마치 무거운 망치에 얻어맞은 듯 비틀거리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뒤에 있던 여행 가방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다. 그는 문 안쪽의 남자를 노려보았다. 입술이 떨렸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오후에 김 실장이 그에게 걸었던 그가 무례하게 끊어버렸던 전화가 독사처럼 그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이선우 씨, 밖에서 무슨 일이에요? 문 안쪽에서 온화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자의 아내인 듯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길을 잘못 찾은 것 같아. 이선우 씨는 문 안쪽으로 대답하고는 문 밖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에는 이미 노골적인 경멸의 기색이 역력했다. 두 분, 제 사유지에서 당장 나가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경비원을 부르겠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벼락이 아무 예고 없이 머리 위에서 터졌다. 창백한 번개불빛이 짙은 밤의 어둠을 순식간에 갈랐다. 이어서 굵은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빗줄기는 빽빽한 장막을 이루었다. 광풍이 빗물을 휘몰아쳐 이민준과 박미림의 몸을 떼었다. 순식간에 그들은 속까지 흠뻑 젖었다. 박미림이 비명을 지르며 악어가죽 핸드백으로 비를 막으려 허둥댔다. 값비싼 핸드백은 폭우 속에서 순식간에 빛을 잃었다. 이민준도 갑작스러운 폭우에 얻어맞았다. 값비싼 캐시미어 양복은 빗물에 젖어 축 늘어져 몸에 달라붙었고 차갑고 뼛속까지 시었다. 민준아 어떡해. 우리 어떡하면 좋아. 박미림의 목소리가 바람과 비 속에서 날카롭고 절망적으로 변했다. 그녀는 아들의 팔을 꽉 움켜쥐었다. 공들여 화장한 얼굴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 엉망진창이 되었다. 이선우 씨는 이미 대문을 닫은 지 오래였다. 따뜻한 불빛이 창문을 통해 비쳐 문 밖의 비바람 속에 젖은 두 사람의 모습을 비추었다. 그 불빛은 가까이에 있었지만 그들과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다. 이민주는 멍하니 서 있었다. 빗물이 머리카락과 뺨을 따라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빌라 단지 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가장 가까운 비를 피할 정자도 100m 밖에 있었다. 그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다가 옆에서 덜덜 떨며 화장이 귀신처럼 번진 어머니를 보았다.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거대한 공포와 굴욕감이 그를 덮쳤다. 그의 시선은 폭우 속에서 힘겹게 주변을 훑다가 결국 정원 구석에 어둡게 그림자진 바람과 비에 흔들리는 철판 계집에 닿았다. 그 계집, 일말의 망설임이 그의 눈에 스쳤지만 차가운 빗물과 어머니의 울먹이는 재촉은
그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박미림은 처음에는 나는 그런 곳에 안 가. 라고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이민준에게 거의 반쯤 끌려갔다. 감시 카메라 화면에서 계집의 모습이 확대되었다. 녹슨 철문이 이민준의 힘찬 손길에 끽 하는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은 캄캄했고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 그리고 동물 분뇨 냄새가 뒤섞인 역겨운 악취가 풍겼다. 박미림은 문 앞에서 격렬하게 구역질을 했다. 이민준은 거에 거칠게 그녀를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 자신도 흠뻑 젖은 여행 가방을 끌고 비틀거리며 안으로 비집고 들어갔다. 좁은 공간은 두 명의 성인과 커다란 여행 가방으로 순식간에 가득 차 몸을 돌릴 틈조차 없었다. 빗물이 철판 지붕의 틈새와 녹슨 구멍을 통해 끊임없이 떨어졌다. 차갑게 그들의 머리와 몸을 때렸다. 박미림의 값비싼 치파오는 피부에 달라붙어 추위에 이가 딱딱 부딪혔다. 그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두 팔을 감싸 안고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억눌린 저주를 퍼부었다. 황지은, 이 독한 계집애. 반드시 천벌을 받을 거야. 이민주는 차가운 철판벽에 기대어 있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다. 가슴이 격렬하게 들썩였다. 추위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여행 가방은 두 사람 사이에 가로놓여 차가운 장벽처럼 보였다. 좁은 계집 안에는 감시 카메라만이 이 초라하고 비참한 장면을 소리 없이 기록하고 있었다. 나는 테이블 위에 노인이 이미 식어버린 커피를 들어 살짝 마셨다. 쌉쌀한 액체가 목구멍을 넘어갔지만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다. 창밖으로는 폭우가 쏟아져 내리며 유리를 때리는 소리가 빽빽하게 들렸다. 마치 이 정교하게 계획된 복수를 위한 배경음악을 연주하는 듯했다.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액정 불빛이 손끝을 비췄다. 주소록에서 스카이캐슬 단지 관리사무소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고 관리사무소 직원의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스카이캐슬 관리사무소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 시선은 감시 카메라 화면 속 비바람에 흔들리는 계집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안에 흠뻑 젖은 두 사람을 보며 내 목소리는 평온하고 흔들림 없이 수화기를 통해 또렷이 전해졌다. 여보세요. 저는 A동 8호의 전 집주인 황지은입니다. 부탁드릴 일이 하나 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정원 구석에 있는 계집애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입꼬리를 희미하게 올렸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온화한 어조였다. 비 맞고 있는 유기견 두 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불쌍해 보이는데 매일 제 시간에 먹이를 좀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이내 빠르게 반응했다. 네, 황지연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경비원에게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먹이를 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테이블에 다시 놓았다. 화면 속 계집은 광풍과 폭우 속에서 미세하게 흔들렸다. 마치 언제든 침몰할 것 같은 낡은 배처럼. 나는 부드러운 소파 등받이에 기대어 앉아 커피잔을 들었다. 물기가 서린 통일이 창 너머로 폭우에 휩싸인 도시를 바라보았다. 빗줄기는 멀리 있는 불빛들을 흐릿하게 만들었지만 가까운 카페 안의 따뜻한 불빛은 유난히 또렷하고 밝게 빛났다. 폭우는 새벽이 되어서야 그쳤다. 젖은 거리와 씻겨 내려간 공기만이 남았다. 마치 격렬한 청량함이 감도는 듯했다. 카페 불빛은 희미한 새벽빛 속에서 유난히 따뜻해 보였다. 내 앞에 커피잔은 이미 비어 있었고 짙은 얼룩만이 남아 있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정신은 유난히 맑았다. 마치 천금 같은 짐을 내려놓은 후에 가벼움 같기도 했고 복수를 마친 후에 공허함 같기도 했다. 휴대폰 액정은 꺼져 있었다. 바람과 비에 흔들리던 계집과 그 안의 초라한 그림자들은 잠시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시은아. 익숙하고 활기찬 목소리가 짙은 침묵을 깼다. 송예진이 바람처럼 들어왔다. 바깥의 싸늘한 공기와
은은한 치자고 향기를 몰고 왔다. 그녀는 대학 시절 내 절친이었고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내가 밀어내지 않았던 몇 안 되는 친구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잘 재단된 깔끔한 미색 정장 스커트를 입고 긴 머리를 높이 올려 묶은 포니테일을 하고 있었다. 화장은 정교했고 눈빛은 밝았다. 그녀 전체에서 나에게는 없는 세상의 풍파를 겪지 않은 듯한 생기가 느껴졌다. 세상에,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더니 아무렇지 않게 내 앞에 빈잔을 들고 냄새를 맡았다. 밤새 차가운 커피를 마셨어. 정말이지. 그녀는 예쁜 눈썹을 찌푸리며 웨이터를 불렀다. 핫초코 한 잔에 마시멜로 많이, 그리고 팬케이크 하나요. 빨리요. 그녀는 능숙하게 주문을 마친 후에야 다시 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노골적인 걱정과 함께 알아차리기 힘든 탐색하는 눈빛이 섞여 있었다. 일은 다 처리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어젯밤의 폭우와 계집에 대한 이야기는 그녀는 안 와. 뉴스나 아파트 단지 채팅방에서 단편적인 소식을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 초라하고 비참했던 이야기들을 자세히 말할 생각이 없었다. 그건 이미 과거의 일이었다. 엄마는 요양원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고 계시고 일단은 안전해. 다행이다. 송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더니 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지은아, 이제 너는 나랑 어떤 곳에 가야 해? 어디? 나는 피곤하게 물었다. 밤새 긴장했던 몸은 그저 어딘가에 가서 푹 자고 싶을 뿐이었다.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야. 그녀는 신비롭게 윙크했지만 눈빛에는 진지함이 서려 있었다. 너를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사람. 내 말을 믿어. 너는 분명 그를 만나야 할 거야. 그녀의 어조는 단호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우리가 학창시절에 함께 장난을 계획할 때의 확신에 찬 어조였다. 그녀의 밝은 눈을 보며 내 마음속에 거부감이 사라졌다. 지난 3년간 나는 거의 모든 과거의 관계를 끊어냈다. 이민준 집안이라는 숨막히는 모래더미의 타조처럼 머리를 파묻고 있었다. 혜진은 끈질기게 나를 밖으로 끌어내려 애쓴 유일한 사람이었다. 알았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이 조금 뻣뻣하게 느껴졌다. 잠깐만 기다려. 세수 좀 하고 올게. 따뜻한 물줄기가 뺨을 씻어내렸다. 거울 속에는 창백하고 낯선 얼굴이 비쳤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선명했다. 하지만 눈빛은 더 이상 전처럼 피곤함과 인내가 가득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고 단단한 평정심이 깊이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처음으로 이 얼굴을 진정으로 알아본 듯했다. 황지은의 얼굴을. 송혜진의 차는 안정적으로 달렸다. 서서히 깨어나는 도시를 가로질러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듯한 고급 비즈니스 지구를 향했다. 마침내 차는 났지만 호화로운 건물 앞에 멈춰섰다. 거대한 유리벽은 새벽빛 속에서 차갑고 강렬한 빛을 반사했다. 도착했어. 혜진은 주차를 마치고 나를 데리고 최상층으로 직행하는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빠르게 상승했고 숫자는 끊임없이 변하다가 마침내 48층에 멈췄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극도로 넓고 전망이 탁월한 최상층 공간이었다. 통유리 창 너머로는 황금빛 새벽빛에 물든 도시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다. 한강은 은빛띠처럼 굽이쳐 흘러갔다. 실내 인테리어는 극도로 미니멀한 현대적인 스타일로 선이 깔끔하고 재료는 고급스러웠다. 모든 디테일에서 절제된 호화로움과 반박할 수 없는 실력이 드러났다.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단정한 중년 남자가 이미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체격은 단단했고 용모는 우아했으며 눈빛은 날카롭고 침착했다. 오랜 세월 상위 계층에 머물렀던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적당히 공손한 미소를 지었다. 아가씨, 오셨습니까? 그의 시선은 정확하게 나에게 꽂혔다.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힘이 있었다. 아가씨? 나는 살짝 멍해졌다. 이 호칭은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송혜진을 보았다. 혜진은 나를 살짝 밀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분은 김지훈 이사님이야. 네 아버지 황 회장님께서 가장 신뢰하시던 오랜 부하 직원이시지. 김 이사님은 살짝 몸을 숙이며 두 손으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다. 봉투 입구에는 금박으로 찍힌 소박하지만 복잡한 문양이 있었다. 그 문양은 마치 열쇠처럼 순식간에 봉인된 기억의 빗장을 여었다. 황그룹 황 회장님께서 이것을 아가씨께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김 이사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반박할 수 없는 무게감이 있었다. 말씀하시길 아가씨는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이 단어는 예기치 않게 심장 가장 부드러운 곳을 찌르는 바느다란 바늘 같았다. 날카로운 아픔과 말 못할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종이의 감촉만이 느껴졌지만 마치 화상을 입은 듯했다. 어떤 집으로요? 내 목소리는 조금 건조했고 나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떨림이 섞여 있었다. 김 이사님의 눈빛은 온화하고 깊었다. 마치 내 모든 갈등과 의문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당연히 황가로 아가씨의 진정한 집으로 돌아오셔야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어조를 더욱 진지하게 바꿨다. 3년 전 아가씨께서는 이민준 씨 때문에 굳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가족과의 모든 인연을 끊으셨습니다. 심지어 상속권까지 포기하셨죠. 회장님께서는 비록 진노하셨지만 아가씨의 선택을 존중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줄곧 아가씨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3년 전 신분 숨김, 상속권 포기, 내가 억지로 잊으려 했던 기억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과거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래, 나는 황지은이다. 하지만 나는 황그룹 황 회장님의 유일한 딸 황지은이기도 했다. 이민준이 나는 재벌가 따님처럼 거만한 여자는 싫어. 라고 했던 그 말 때문에 나는 이른바 사랑을 위해 내 손으로 황이라는 성이 주는 후광을 벗어던졌다. 평범한 사람처럼 그와 결혼했고 심지어 아버지와 의절까지 불사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순진했던가. 지금은요? 나는 애써 침착함을 되찾았다. 목소리는 평소의 담담함을 되찾았다. 아버지가 지금 저를 다시 부르시는 건 제가 이혼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제 제가 한 일 때문인가요? 내가 말하는 어제 한 일은 집을 팔아 이민준 모자를 계집으로 내쫓은 일이었다. 황가의 능력이라는 이런 일쯤은 손바닥 보듯 알 수 있을 터였다. 김 이사님의 얼굴에 알아차리기 힘든 칭찬의 기색이 스쳤다. 지금의 내 침착한 반응에 만족하는 듯했다. 회장님께서는 아가씨께서 많이 성장하셨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고 서류 봉투를 열어보라는 듯 손짓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봉투를 뜯어 안에 있는 서류들을 꺼냈다. 가장 위에는 주식명도 계약서가 있었다. 양수인 칸에는 내 이름 황지은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양도되는 것은 황그룹 산하의 세비테크라는 자회사의 모든 주식이었다. 세비테크. 나는 나지막이 그 이름을 읊조렸다. 기억 깊은 곳에 희미한 인상이 남아있는 듯했다. 한때 스마트홈 분야에서 꽤 이름을 날렸던 회사였다. 네, 김 이사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조는 진지해졌다. 세비테크는 한때 그룹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던 혁신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경영 부실, 시장 전략 실패, 그리고 핵심 기술 인력 유출로 인해 회사 경영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현재는 자본 잠식 상태로 파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독수리 같았다. 회장님께서는 아가씨께서 돌아오고 싶고 진정으로 황가의 모든 것을 이어받고 싶다면, 아가씨의 능력과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싶다면
아가씨의 능력과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가치를 증명이야. 3개월. 파산 직전에 회사를 살려내 다시 일으켜 세우라니. 이 조건은 거대한 바위처럼 갑자기 나를 짓눌렀다. 나는 손에 든 서류들을 빠르게 넘겨보았다. 재무제표의 충격적인 적자, 대차 대조표의 무거운 부채, 시장 분석 보고서의 암울한 전망. 모든 숫자들이 이 회사의 위급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왜 하필 세비테크죠? 나는 고개를 들어 김 이사님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왜 다른 더 안정적인 산업이 아닌 거죠? 이것은 아가씨의 아버지께서 주신 시험이자 아가씨의 유일한 기회입니다. 김 이사님의 대답은 단호했다. 세비테크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 아가씨의 과거 무책임한 선택이 가져온 연쇄 반응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회장님께서는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게다가 그는 말을 바꾸며 어조의 깊은 의미를 담았다. 이 회사는 비록 위태롭지만 그 핵심 기술과 잠재적인 시장 가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발굴해낼 수 있을지는 아가씨의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길고 옅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그 묵직한 서류를 움켜쥐었다. 손등은 힘을 주어 하얗게 변했다. 카페의 차가운 커피, 엄마의 허약한 잠든 모습, 이민준과 박미림이 계집 안에서 초라하게 비맞는 모습. 모든 장면들이 뇌리 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마침내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는 언제나 엄격하고 멀게 믿겨지던 얼굴에 멈췄다. 집으로 돌아와 나 자신을 증명하라.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다. 가시밭길이지만 진정한 자유와 힘으로 향하는 길일지도 모르는 3년간의 인내와 굴욕이 어젯밤의 짧은 통쾌한 복수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 후는 내 인생은 영원히 복수의 소용돌이 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가? 아니, 오랫동안 침잠해 있던 힘이 마치 혈관 깊은 곳에서 서서히 깨어나는 듯했다. 그것은 황가의 딸인 내 뼛속에 흐르는 자부심과 끈기였다. 나는 서류를 덮고 고개를 들어 김 이사님의 탐색적인 시선을 마주 보았다. 목소리는 또렷하고 단호했으며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좋아요. 세비테크를 맡겠습니다. 세비테크 본사는 테크노밸리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다. 통유리벽으로 된 현대적인 건물이었다. 이 파산 직전의 회사를 인수한 지 이미 일주일이 지났다. 이 일주일 동안 나는 거에 눈을 붙이지 못했다. 산더미처럼 쌓인 부채 서류, 혼란스러운 관리 절차, 사기 저하된 직원들, 모든 문제가 무거운 산처럼 나를 짓눌렀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황가의 피 속에는 위기에 대처하는 본능이 타고나는 듯했다. 나는 전광석화처럼 경영진을 재편하고 모든 불필요한 지출을 동결했다. 핵심 기술 인력들을 직접 만나 면담하고 심지어 밤샘하며 난해한 기술 문서들을 꼼꼼히 연구했다. 피로는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마음속 깊이 증명이라는 이름의 불꽃은 유난히 뜨겁게 타올랐다. 지금 나는 최상층 사무실,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개미처럼 오가는 사람들과 차량들, 손에는 블랙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다. 진한 쓴맛이 과도하게 소모된 신경을 간신히 지탱해 주었다. 휴대폰 익정은 켜져 있었고 방금 받은 메시지가 표시되어 있었고 방금 받은 암호화된 메시지가 표시되어 있었다. 내가 고용한 사설 탐정으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메시지 내용은 간단했다. 이민준과 당단했다. 사진 속 이민준은 덥수룩한 수염에 흐릿한 눈빛으로 예전의 기세등등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박미림은 털이 다 뽑힌 싸움닭처럼 얼굴에는 원망과 짜증이 가득했다. 똑똑똑. 주대리가 가볍게 문을 두드리고는 얼굴에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내밀었다. 황 대표님 아래 프런트에서 누가 문 앞에서 소란을 피웠는데 황 대표님을 꼭 만나겠다고 합니다. 소란? 나는 눈살을 찌푸리고 커피잔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누구인데? 그게 이민준 씨하고 어머니 박미림 씨입니다.
주 대리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다. 분명 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듯했다. 그분들 감정이 너무 격해서 이민주 씨가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고? 이 단어는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처럼 내 마음속에 물결을 일으켰지만 이내 다시 가라앉았다. 나는 사무실 책상으로 걸어가 내 선전화를 들었다. 경비실로 연결했다. 1층 로비 입구 감시 카메라 화면을 여기로 연결해주세요. 화면이 켜졌다. 고화질 화면은 건물 입구 밖의 풍경을 선명하게 포착했다. 점심시간이라 많은 직원들이 오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단원형으로 둘러서서 수군거리고 있었다. 사람들 한가운데 이민주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똑바로 무릎을 꿇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그의 머리카락과 싸구려, 재킷은 몸에 달라붙어 초라해 보였다. 그는 고개를 들어 굳게 닫힌 유리 대문을 향해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다.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흘러내렸고 표정은 고통스러우면섰다. 박미림은 그의 뒤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우산도 없이 빗물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구겨진 낡은 외투가 흠뻑 젖어 있었다. 그녀는 두 손을 허리에 얹고 얼굴에는 노골적인 원망과 분노를 담고 있었다. 건물 쪽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있었는데 침이 화면에 튈 듯했다. 지은아,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나와서 나 좀 봐줘. 제발. 이민준의 목소리가 감시 카메라의 마이크를 통해 전해졌다. 울먹이는 듯 끊어질 듯 이어졌다.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너에게 못할 짓을 했어. 우리 엄마도 잘못했어. 우리 모두 잘못했어. 우리 3년 부부정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나는 네가 없으면 안 돼. 지은아. 그의 울부짖음이 텅 빈 입구에 울려 퍼졌고 더 많은 호기심 어린 시선을 끌었다. 어떤 직원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황지은 이 비정하고 나쁜 계집애. 독한 년. 박미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뒤따랐다. 낡은 톱으로 신경을 긁는 듯했다. 내 아들이 너한테 무릎까지 꿇었는데 너는 아직도 뭘 더 바라는 거야? 네 엄마를 시골에 며칠 보내는 것뿐인데 그렇게 잔인하게 집을 팔아서 오리를 내쫓아? 너는 천벌을 받을 거야. 너 같은 독한 년은 아무도 안 거둘 거야. 독한 년이라. 나는 나지막이 비웃었다. 차가운 테이블 위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얼마나 익숙한 비난인가. 다만 이번에는 그들에게 비난할 기세와 비바람을 막아줄 우산이 없다는 것뿐. 화면 속 눈물 흘리며 비참하게 애원하는 얼굴을 보며 내 마음속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냉혹한 평정심만이 있을 뿐이었다. 3년 전 그의 냉담함에 가슴 아파하고 시어머니의 괴롭힘에 서러워 눈물 흘리던 황지은은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밤의 인내와 엄마의 병상 앞에서의 무력감 속에서 죽었다. 주 대리. 나는 내 선전화를 들었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경비실에 연락해서 입구 자동 살수 시스템을 작동시키라고 하세요. 네? 황 대표님, 그건 주 대리의 목소리에 잠시 망설임이 섞였다. 지시대로 하세요. 내 어조는 단호했다. 몇 초 후 감시 카메라 화면에 변화가 나타났다. 유리문 위와 양쪽에 설치된 숨겨진 스프링클러가 갑자기 작동했다. 강력한 물줄기가 고압살수총처럼 무릎 꿇은 이민준과 욕설을 퍼붓던 박미림을 향해 정확하게 발사되었다. 이민준은 미처 피할 틈도 없이 강력한 물줄기에 얻어맞아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다. 물줄기는 무정하게 그의 머리와 얼굴을 씻어내렸고 그는 컥컥거리며 기침을 하고 바닥에서 뒹굴며 피하려 애썼다. 뭐 하는 거야? 당신들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박미림은 갑작스러운 폭우에 속까지 흠뻑 젖었다. 물줄기가 얼굴과 몸을 때려 거의 눈을 뗄 수 없었다. 공들여 빗은 머리카락은 순식간에 주저앉아 젖은 채 두피에 달라붙어 마치 물에 빠진 생쥐 같았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팔을 휘둘러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설 뿐이었다. 젖은 바닥에 하일이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다. 구경하던 직원들 사이에서 억눌렀던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어떤 이는 휘파람을 불기도 했다. 황지은 이 독한 년. 너는 천벌을 받을 거야. 반드시 벌을 받을 거라고. 박미림은 인공포구 속에서 간신히 균형을 잡고 얼굴에 물기를 닦아내며 목이 터져라 건물 쪽을 향해 소리쳤다. 분노와 추위 때문에 목소리가 떨렸다. 기다려? 너랑 나랑 아직 안 끝났어. 이 독사 같은 년. 남편 잡아먹을 년. 독사 같은 년이라. 나는 입술을 살짝 올렸다. 손가락으로 휴대폰 화면을 가볍게 스크롤하여 암호화된 음성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다른 내선 전화를 들었다. 건물 외부 방송 시스템에 연결된 회선이었다. 박미림의 욕설이 절정에 달해 마치 시장 바닥에 싸운 닭처럼 광장 전체에 울려 퍼지던 바로 그때 전혀 다른 짙은 사투리 억양이 섞인 최소 20년은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고음 확성기를 통해 또렷하게 전해졌다. 순식간에 그녀의 고함을 덮어버렸다. 오빠 걱정 마. 그 늙은 마누라가 오빠랑 비교나 돼? 늙고 못생기고 아들도 못 낳는데. 오빠가 걔랑 이혼하면 나 바로 오빠랑 결혼할 거야. 내 뱃속 아가는 분명 오빠 아들일 거야. 그 공급? 아유, 진작에 내가 빼돌려서 도박판에 다 날렸지 뭐. 어차피 그 죽은 귀신 같은 회계 담당자가 장부 정리 잘해서 아무도 못 찾을 거야. 방송 속 목소리에는 득이아냥한 초조함과 노골적인 악랄한 계산이 담겨 있었다. 모든 단어들이 독이 묻은 바늘처럼 날카롭게 박혔다. 광장은 순식간에 죽은 듯 고요해졌다. 모든 웃음소리, 수군거림, 휘파람 소리가 사라졌다. 오직 물 뿌리는 소리와 방송 속 젊은 여자의 득이아냥한 독백만이 남았다. 바닥에 무릎 꿇고 있던 이민주는 벌떡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빗물과 믿을 수 없는 듯한 경악에 뒤섞여 있었다. 그는 굳게 닫힌 유리 대문을 뚫고 내 표정을 확인하려는 듯 건물 최상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직도 발을 동동 구르며 욕설을 퍼붓던 박미림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번개에 맞은 듯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에 있던 원망과 분노는 순식간에 굳어졌고 이내 부서진 가면처럼 산산조각 났다. 오직 뼛속까지 스며드는 공포와 창백함만이 남았다. 그녀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몸만 제어할 수 없이 격렬하게 떨었고 눈빛은 흐트러져 가장 끔찍한 악몽을 본 듯했다. 인공포구는 여전히 그들을 거세게 씻어내렸고 그들은 비참하게 흠뻑 젖었다. 나는 최상층 통유리창 앞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순식간에 모든 기력을 잃은 듯한 두 사람의 모습. 내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다. 그저 휴대폰의 정지 버튼을 가볍게 눌렀을 뿐이었다. 방송에서는 오직 물소리만이 남았다. 날카롭고 차가운 빗물이 박미림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그녀의 발치에 작은 흙탕물을 만들었다. 방송 속 젊고 악랄한 목소리는 이미 멈췄지만 모든 단어들이 불에 달군 쇠붙이처럼 그녀의 신경을 세게 찢었다. 광장의 수많은 시선이 실질적인 바늘처럼 그녀의 몸을 찔렀다. 그녀는 온몸이 마비된 듯했다. 심지어 억눌린 비웃음 가득한 속삭임까지 들리는 듯했다. 이민주는 여전히 흠뻑 젖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고개를 들어 하늘 높이 솟은 세기테크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마치 마지막 영혼까지 뽑혀나간 듯했다. 박미림은 갑자기 몸서리쳤다. 깊어가는 가을비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퍼져나가 혈액을 얼어붙게 할 만큼의 공포 때문이었다. 그녀는 혼이 나간 듯한 아들의 팔을 움켜쥐고 구경꾼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거의 끌고 가다시피 이 굴욕적인 지옥에서 황급히 도망쳤다. 그들이 새들어 사는 지하방은 도심의 낡은 아파트 단지 가장 깊은 곳에 있었다. 어둡고 축축했으며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 곰팡이, 냄새와 하수구의 희미한 악취가 진동했다. 박미림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냈다.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복도에서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문을 열자 더욱 짙은 눅눅한 냄새가 확 풍겨왔다. 좁은 공간에는 계집에서 간신히 구해낸 지는 묻은 짐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이민주는 아무 말 없이 마치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유일하게 남아있던 낡은 소파 앞으로 가서 갑자기 쓰러졌다. 지는 묻은 외투로 머리를 가렸다. 박미림은 뒤돌아 문을 세게 닫고 차가운 철문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방송에서 들었던 말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공금횡령, 뱃속 아기가 그의 씨라니. 그녀는 맹렬히 고개를 저으며 악몽 같은 소리를 쫓아내려 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누구지? 황진 그 계집애. 어떻게 그 묵은 옛날 일들을 알았지? 어떻게 파헤쳐낸 거야? 공포가 덩굴처럼 심장을 휘감아왔다. 점점 더 조여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흔들리는 낡은 테이블 옆으로 가서 물을 따르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주전자를 놓쳐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바로 그때 문틈 아래로 뻑하는 소리와 함께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왔다. 박미림의 심장이 갑자기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그 서류 봉투를 뱀처럼 노려보았다. 며칠 후에야 마치 화상을 입은 듯 황급히 몸을 숙여 봉투를 주었다. 발신인도 주소도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안에 있던 물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누렇게 바른 낡은 사진 몇 장과 복사된 서류 뭉치였다. 사진 속에는 그녀의 젊은 시절 모습이 담겨 있었다. 과장된 파마머리에 싸구려 반짝이 원피스를 입고 당시 그녀가 일하던 동사무소의 부동장 강덕수라는 중년 남자 옆에 아연 떨듯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었다. 다른 사진은 어두운 가라오케 룸의 배경이었다. 그녀는 지폐다발을 자신의 핸드백에 넣고 있었고 옆에는 당시 부당하게 사용된 노조 활동비의 원본 영수증 복사본들이 흩어져 있었다. 복사본 위에는 낡은 회계 장부를 모방한 그녀의 필체로 확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 하늘 소리와 함께 박미림은 천지가 뒤집히는 듯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는 컥컥거리며 테이블을 붙잡고 겨우 쓰러지지 않았다. 황진, 그 계집애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까지 가지고 있어. 이걸 누구에게 보낸 거지? 공포가 차가운 해일처럼 순식간에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맹렬히 자신의 낡은 휴대폰으로 달려들었다. 화면, 잠금을 풀 때 손가락이 떨려 비밀번호를 3번이나 틀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부기화계라는 이름에 맞아 채팅방을 열었다. 그곳은 지난 몇 년간 그녀가 어울리던 형편이 괜찮고 수다 떨기 좋아하는 부인들의 모임이었다. 채팅방 메시지는 이미 폭주하고 있었다. 세상에, 박미림 씨 젊었을 때 이렇게 화려했어? 사진이 우리 집 우편함에도 왔더라. 그러게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척하더니 알고 보니 내 연녀의 공금 횡령범이었네. 간덩이가 정말 크다. 어쩐지 나중에 그 동네 시장이 망했더라니. 원인이 여기 있었네. 그 박미림 나와서 말해봐. 강덕수 사장님한테 빌붙던 기분 어땠어? 돈 쓰는 거 좋았지? 듣자 하니 아들도 오늘 전 며느리한테 무릎 꿇었다며?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네. 아주 뻔뻔한 집안이야. 근데 박미림이 나한테 친 마작 돈 3만 원은 언제 갚을 거야? 죽은 척하지 마. 하나의 메시지가 독이 묻은 채찍처럼 박미림의 얼굴을 세게 때렸다. 그녀는 온몸이 차가워졌고 혈액이 모두 응고된 듯했다. 끝났다. 완전히 끝났어. 그녀가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체면이 이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심지어 지금쯤 그 도박 친구들이 모여 앉아 자신의 사진과 서류를 들고 침을 튀기며 자신을 비웃고 조롱할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다. 쾅! 쾅! 둔탁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벼락처럼 아무 예고 없이 지하방문 앞에서 터졌다.
문틀의 먼지가 우수수 떨어졌다. 박미림. 문 열어. 네가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나와. 거칠고 폭력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철문을 뚫고 들어왔다. 짙은 담배와 술 냄새, 그리고 노골적인 흉포함이 섞여 있었다. 박미림은 혼비백산했다. 휴대폰이 철컥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이 목소리, 그녀는 죽어도 잊을 수 없었다. 세월 속에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 악몽 강덕수였다. 엄마? 소파에서 잠이 깬 이민준이 멍하니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아니야, 아니야. 너는 신경 쓰지 마. 박미림은 목소리를 떨며 문가로 달려가 현관 렌즈를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단 한 번의 시선으로 그녀는 거의 주저앉을 뻔했다.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2여 년 전의 그 강덕수였다. 세월은 그의 얼굴에 더 깊은 주름과 흉포함을 새겨 넣었다.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고 뒤에는 몸집이 크고 얼굴에 흉터가 가득한 부하 2명이 서 있었다. 박미림이 빌어먹으련. 초하루를 피하면 보름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강덕수가 철문을 세게 걷어찼다. 거대한 소리가 났다. 그때 내 돈 떼먹고 도망쳐서 나 교도소 갈 뻔했잖아. 그런데 지금은 감히 내 이름 팔아서 돈까지 빌려. 너 정말 죽고 싶어 환장했냐? 돈을 빌려? 박미림의 머릿속이 윙하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마작에 빠져드는 바람을 수입은 적고 지출은 많았다. 본전을 되찾고 그 초라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몰래 돈을 많이 빌린 것은 사실이었다. 그중 가장 큰 돈은 한도박 친구의 소개로 강사장이라는 사람을 통해 빌린 것이었다. 그전 가장이라는 사람을 통해 빌린 것이었다. 그녀는 당시 그저 강덕수의 먼 친척쯤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렇게 돌고 생각했다. 강덕수 오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박미림은 문 너머로 목소리를 심하게 떨었다. 네 말 듣긴 뭘 들어. 강덕수가 또다시 발로 찼다. 나는 네 헛소리 들을 시간 없어. 원금의 이자까지, 간금의 이자까지 곧 하면 오늘 네 아들 다리 하나 부러뜨릴 거야. 곧 10몇만 원? 박미림이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 그렇게 많을 리가. 나는 처음에 3,000만 원만 빌렸는데. 그건 3년 전이야. 이자가 붙는다는 거 모르냐? 백지에 네가 직접 서명했잖아. 강덕수의 목소리는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문 열어. 안 열면 내가 때려 부술 거야. 문 두드리는 소리와 욕설이 점점 더 커졌다. 좌우 이웃집을 놀라게 했다. 맞은편에 살던 이웃집 할머니가 살짝 문틈을 열고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박미림네 문 앞에 혼란스러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박미림은 철문에 등을 기댄 채 몸을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떨었다. 문 밖에는 흉악한 채권자들이, 휴대폰 속에는 옛 또박 친구들의 욕설과 채무 독촉 메시지가 쏟아졌다. 그녀는 마치 옷이 벗겨진 채 가장 번화한 사거리에 버려진 듯했다. 사방에서 오는 경멸과 고소해하는 시선을 견뎌야 했다. 한때 아파트 단지에서 기세등등하게 손가락질하던 박미림은 이제 궁지에 몰린 쥐처럼 뼛속까지 스며드는 공포와 절망만이 남았다. 그녀는 차가운 철문을 따라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하지만 문 밖의 흉포한 욕설과 휴대폰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부기화의 채팅방의 귀에 거슬리는 알림 소리를 막을 수는 없었다.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이웃집 할머니가 찍은 강 사장 폭력적인 채무 독촉, 박미림 통곡하는 영상은 이미 아파트 단지 주민 채팅방에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제목은 충격적이었다. 오늘 대박. 박미림 할머니. 과거 내연녀의 공금 횡령범, 채권자 현장 독촉 라이브. 한때 잘나가던 시어머니는 이제 아파트 단지 전체의 식사 후 웃음거리가 되었고 피할 수 없는 동네 바보가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세비테크 최상층 사장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는 도시의 번화한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황지은은 손가락으로 태블릿 화면을 스크롤했다. 새 이메일이 받은 편지함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발신인은 인턴 임수연이었다. 그녀는 첨부 파일을 열었다. 해상도가 매우 높은 사진 몇 장이 순식간에 화면을 가득 채웠다. 사진 배경은 회사 근처의 은밀한 고급 일식당놈이었다. 이민주는 그녀가 한때 공들여 골라주었다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지금은 젊은 여자 옆에 바싹 붙어 있었다. 여자는 옆모습이 아름다웠고 미소는 밝았다. 시장부의 신입 인턴 최수아였다. 한 사진에서 이민준의 손은 최수아의 드러난 무릎 위에 친밀하게 놓여 있었다. 다른 사진에서는 그녀의 귀에 몸을 숙이고 있었고 자세는 애매했다. 마지막 사진은 주차장의 어두운 불빛 아래에서 이민준이 최수아를 거의 품에 안고 있었고 입술은 그녀의 이마에 닿을 듯했다. 황지은의 시선은 사진 위에 한참을 머물렀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다. 다만 눈동자 깊은 곳에 차가운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내선 전화를 들었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임인턴, 내 사무실 와줘. 인턴 임수연은 금방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조금 조심스러워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손에 USB를 들고 있었다. 황 대표님, 이메일 보셨어요? 사진은 다 여기 있고 또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그녀는 USB를 사무실 책상 위에 조용히 놓았다. 어제 오후 탕비실에서요. 황지은은 녹음 파일을 재생하라고 지시했다. 녹음 속 최수아의 목소리는 자랑하듯 말했다. 민준 오빠가 그러는데 그 늙은 마누라 전처는 지금 비록 돈은 좀 있지만 신보가 고약해서 자기를 엄마랑 아주 힘들게 했대요. 걔를 보면 역겹다고 했어요. 완전히 벗어나면 자기랑 결혼할 거래요. 그리고 이 회사도 조만간 망할 거라고. 자기가 아는 큰 고객 몇 명 있어서 그때 자원 다 들고 이직할 거라고 했어요. 이 민턴은 황지은을 긴장한 듯 바라보았다. 황 대표님, 제가 원래 남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는데 최수아 씨가 요새 너무 설쳐요. 이민준 이사님과의 관계를 믿고 동료들에게 함부로 하고 남의 공로까지 가로채고요. 게다가 재무 쪽이랑도 너무 친한 것 같아요. 이민턴, 황지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입꼬리조차 희미하게 올라갔다. 이 USB는 여기 두고 가. 이 일은 여기까지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이민턴은 큰 짐을 내려놓은 듯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황 대표님. 알겠습니다. 이민턴이 떠나자 황지은은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다. 김 이사님, 한 사람 좀 조사해 주세요. 특히 사회관계, 특히 연애관계를 중점적으로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화면 속 이민준이 최수아를 안고 있는 사진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모레 오후 3시 해오름 프로젝트 최종 제안 회의에 한강투자 최준혁 대표님을 초대 명단에 초대명 대표님을 반드시 제 시간에 참석하도록 확인해 주시고요. 전화 너머에서 김 이사님의 침착한 답변이 들려왔다. 네, 아가씨. 최수아 씨 자료는 30분 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준혁 대표님 쪽은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전화를 내려놓은 황지은은 넓은 등받이에 기대어 앉았다. 손가락으로 매끄러운 원목 테이블 위를 가볍게 두드렸다. 통유리창에는 그녀의 침착한 옆모습이 비쳤다. 눈빛은 얼음처럼 날카로운 호수 같았지만 그 아래에는 소리 없는 압류가 요동치고 있었다. 이민준, 너와 네 어머니는 똑같구나. 영원히 분수를 지키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구나. 좋아. 그렇다면 모두 함께 청산하자. 이틀 후 세비테크 최대 회의실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해오름 프로젝트는 회사가 파산 직전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판가름하는 핵심이었다. 협력사인 신화테크 박정원 상무와 그의 팀은 미간을 찌푸린 채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다. 단상 위에서는 이민준이 시장부를 대표하여 최종 발표를 하고 있었다. 이민준은 분명 공들여 꾸민 듯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고 양복은 빳빳했다. 최근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열정적인 어조와 공들여 준비한 PPT를 사용하려 했었다. 그는 신화테크라는 대형 고객을 잡는 것이 회사 내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황지은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절호의 기회임을 잘 알고 있었다. 황지은은 상석에 앉아 담담한 표정으로 만년필을 만지작거렸다. 마치 진지하게 경청하는 듯했지만 시선은 가끔 회의실 문 쪽으로 향했다. 이민준의 발표는 막바지에 다다랐다. 그는 열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해오름 프로젝트는 신화테크의 전략적 발전 방향과 고도로 부합합니다. 저희는 강력한 연합이 반드시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두꺼운 양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짙은 회색 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차갑고 준수한 남자가 문 앞에 나타났다. 뒤에는 비서가 따르고 있었다. 남자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회의 테이블 옆에서 마지막 발표를 하고 있던 이민준과 이민준 옆에 바싹붙어 앉아 그를 숭배하듯 바라보던 최수아에게로 곧장 향했다. 최수아의 얼굴에 굳어있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핏기가 눈에 띄게 빠르게 가셔 창백해졌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서려다 의자에 부딪히며 작은 둔탁한 소리를 냈다. 단상 위에 이민준은 말이 끊기자 불쾌한 듯 눈살을 찌푸렸다. 문 쪽을 향해 어디 감히 예의 없이 라고 호통치려던 그의 목소리는 찾아온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갑자기 멈췄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고 경악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만이 남았다. 최 대표님, 신화테크 박정환 상무가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놀란 듯 그를 맞았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미리 연락도 없으셨네요. 그는 다름 아닌 한강투자 최진혁 대표였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박 상무에게 인사를 대신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얼음처럼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최수아에게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다. 지나가다가 세비테크에서 중요한 제안 회의가 있다고 해서 들어와 봤습니다. 겸사겸사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모든 단어들이 얼음방울처럼 바닥에 떨어지는 듯했다. 약혼녀? 세 글자가 고요한 회의실에 벼락처럼 터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창백한 최수아에게로 향했다. 이민준은 단상에 서 있었다. 레이저 포인터를 든 손이 심하게 떨렸다. PPT의 광점이 그의 등 뒤 스크린에서 마구 흔들렸다. 그는 최준혁을 보다가 거의 의자에서 쓰러질 듯한 최수아를 보았다. 머릿속은 텅 비어 윙윙거렸다. 최준혁은 한 걸음 회의 테이블로 걸어왔다.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죽은 듯 고요한 회의실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그는 최수아 앞에 멈춰서서 위에서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없었다. 오직 완전히 배신당한 후에 차가움과 실망감만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천근 같은 힘이 있었다. 이분이 회의 중에도 이렇게 가까이 붙어 앉아야 할 만큼 중요한 동료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관계입니까? 최수아는 입술을 떨며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은 눈가에 맺혔고 애원하듯 이민준을 바라보았다. 이민준은 꿈에서 깨어난 듯 황급히 단상에서 내려왔다. 최 대표님, 오해입니다. 저와 최수아 씨는 그저 평범한 동료 사이일 뿐입니다. 평범한 동료? 최준혁은 차갑게 비웃으며 양복 안주머니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다. 이민턴이 황지은에게 보냈던 그 친밀한 사진들이었다. 그는 팍 하는 소리와 함께 회의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내던졌다. 사진들은 박 상무 앞으로 미끄러져 갔다. 박 상무님, 그리고 여러분. 박 상무는 사진을 들고 단 한 번 시선을 주자마자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사진 속 이민준과 최수아의 친밀한 자세는 결코 평범한 동료 관계가 아니었다. 그는 맹렬히 고개를 들어 이민준을 노려보았다. 이 이사님,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명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이민주는 말을 더듬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갑자기 줄곧 침묵하던 황지은을 향해 몸을 돌렸다. 마치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듯했다. 목소리에는 울먹임과 함께 관계 어린 비난이 섞여 있었다. 이 여자야, 황지은. 분명히 이 여자가 꾸민 짓이야. 이 여자가 일부러 최 대표님을 부른 거야. 이 여자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회의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황지은에게로 집중되었다. 황지은은 손에 든 만년필을 천천히 내려놓고 드디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비난받는 것에 대한 분노나 당황함이 없었다. 오히려 슬픔에 가까운 평정심이 있었다. 그녀는 이민준을 보지도 않고 얼굴이 굳어진 박상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목소리는 또렷하고 침착했다. 박상무님, 이렇게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세비테크 대표로서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해오름 프로젝트는 저희 팀의 피와 땀이 어린 결과물입니다만 보시다시피 저희 시장부 책임자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회사의 명성과 프로젝트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상무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현재 상황과 프로젝트 협력에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현재 상황과 프로젝트 협력의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비테크에서 전전에 보장하기 위해 세비테크를 대표하에 협력 논의를 협력 논의를 총력 논의를 말을 마친 그녀는 아무도 보지 않고 곧장 회의실 문 쪽으로 걸어갔다. 마치 조각상처럼 굳어있던 이민준 옆을 지나갈 때도 발걸음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황지은. 이민준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거대한 실패감과 사람들 앞에서 폭로당한 수치심이 그의 마지막 이성을 무너뜨렸다. 그는 맹렬히 몸을 돌렸다.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황지은의 등 뒤를 향해 비명을 질렀다. 너야? 다 너의 기락이야. 이 독한 년? 우리 엄마를 망하게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나까지 망하게 하려고 해. 너는 천벌을 받을 거야. 황지은의 발걸음이 문 앞에서 멈췄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살짝 돌렸을 뿐이었다. 석양의 잔광이 통유리창을 통해 비쳐 그녀의 섬세하지만 차가운 옆모습을 강조했다. 그녀는 언제 놓았는지 모를 못엿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와인잔을 들었다. 붉은색 액체가 크리스탈 잔 속에서 가볍게 흔들렸다. 그녀는 잔을 들어 뒤편의 혼란과 죽은 듯한 침묵을 향해 목소리는 바람처럼 작았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하게 들려왔다. 이제 겨우 시작인데요. 이민준 씨. 하이힐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텅 빈 복도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거부할 수 없는 리듬감으로 회의실 안의 소동의 여운을 두꺼운 문 뒤로 완전히 차단했다. 황지은은 뒤돌아보지 않고 사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차가운 금속 거울은 그녀의 아무런 감정 없는 얼굴을 비추었다. 다만 굳게 담은 입술만이 알아차리기 힘든 피로감을 드러낼 뿐이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아래로 내려갔다. 숫자는 소리 없이 변했다. 마치 어떤 종말을 카운트다운하는 듯했다. 주차장의 센서등이 그녀의 발걸음에 따라 켜졌다. 운전석에 앉은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마치 가슴속에 남아있던 회의실의 숨막히는 공기를 모두 내뱉으려는 듯했다. 시동을 걸자 검은색 세단은 부드럽게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저녁의 차량 흐름에 합류했다. 붉은색 차량 흐름에 합류했다. 붉은색 차량 불빛이 흐릿하게 이어지는 도시가 그녀의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지만 차가 조용하고 보안이 철저한 고급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 새로 지은 아파트 건물 아래에 멈춰 설 때가 되어서야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있던 보이지 않는 갑옷이 미세하게 풀렸다. 집 문을 열자 따뜻한 노란 불빛과 음식 냄새가 확 풍겨왔다. 순식간에 바깥의 소란과 차가움을 몰아냈다. 엄마 황옥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낡은 사진첩을 들고 있었다. 문 열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노골적인 걱정이 담겨 있었다. 지은아, 왔니?
엄마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탐색이 섞여 있었다. 오늘도 순조로웠니? 황지은은 슬리퍼로 갈아 신고 엄마 곁으로 다가가 앉았다. 엄마의 차가운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다. 좀 처리할 일이 있었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하며 시선을 엄마 무릎 위에 펼쳐진 사진첩으로 향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있었다. 미소는 밝았고 눈빛은 맑았다. 지금 거울 속에 차갑고 준수한 여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엄마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더니 가볍게 한숨을 쉬고 사진첩을 덮었다. 엄마는 네가 바쁜 건 알지만 몸도 챙겨야 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시선을 차 테이블 위에 놓인 예쁘게 포장된 선물 상자 몇 개로 향했다. 그것들은 이민준과 박미림이 예전에 보내왔던 소위 값비싼 건강 보조식품들이었다. 제비집, 통추마초, 해삼. 그곳에 쌓여 침묵의 조롱처럼 보였다. 엄마의 시선은 그 선물 상자들 위에서 몇 초간 머물렀다. 그리고는 어떤 결심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동작은 조금 느렸지만 유난히 단호했다. 엄마는 차 테이블 옆으로 가서 몸을 숙여 그 묵직한 상자들을 두 손으로 안아들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부엌 구석에 커다란 분리수거통으로 걸어갔다. 엄마? 황지은은 엄마의 행동에 조금 놀란 듯했다. 엄마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동작에 더욱 힘을 주었다. 엄마는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망설임 없이 그 값비싼 보조 식품들을 한꺼번에 던져 넣었다. 상자들이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엄마는 손을 털었다. 마치 더러운 것을 털어내는 듯했다. 그리고 나서야 몸을 돌렸다. 얼굴에는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후련함과 가벼움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엄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유난히 또렷했다. 보기는 좋지만 먹으면 속만 상해. 이제 우리 이런 거 아쉬워하지 말자. 황지은은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의 눈에서 오랫동안 쌓여있던 소심함과 인내가 드디어 사라지고 그 아래 억눌려 있던 간인함이 드러나는 것을 보았다. 따뜻한 기류가 갑자기 마음속에 솟아올라 방금 회의실에 남아있던 차가움을 씻어냈다. 그녀는 다가가 엄마의 조금 마르고 여윈 어깨를 가볍게 안았다. 네, 아쉬워하지 않을게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는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이끌고 거실 한쪽으로 향했다. 엄마는 오랫동안 사용했던 낡은 서랍장으로 걸어가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아래서 한참을 뒤적이더니 짙은 남색 손수건에 깔끔하게 쌓인 작은 사각형 뭉치를 꺼냈다. 지은아, 이리 와. 엄마는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 그 작은 사각형 뭉치를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황지은은 의아하게 손수건을 풀었다. 안에는 선명한 암적색 은행 통장이 있었다. 그녀는 통장을 열어보았다. 빽빽하지는 않지만 수년간 꾸준히 이어진 예금 기록이 찍혀 있었다. 마지막 예금액은 2억만 원이었다. 엄마, 황지은은 고개를 들어 엄마를 놀란 듯 바라보았다. 엄마의 퇴직금이 많지 않고 평소에 아껴 쓰는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았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다달아. 엄마는 그녀가 통장을 돌려주려는 손을 잡고 눈빛으로 간절하게 말했다. 엄마는 지난 몇 년간 별다른 재주도 없고 너에게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했어. 오히려 늘 너에게 걱정을 끼치고 마음 아프게 했지.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메어왔고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이 돈은 엄마가 조금씩 모은 거야. 많지는 않지만 깨끗한 돈이야. 엄마는 네가 지금 돈이 부족하지 않다는 걸 알지만 이건 엄마의 마음이야. 네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 황지은은 그 묵직한 통장을 쥐고 있었다. 마치 뜨거운 숯불 조각처럼 느껴졌다. 마음속 차가운 구석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듯했다. 그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목구멍이 잠시 메어왔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너에게 폐가 될까봐, 네 인생에 방해가 될까봐 무서웠어. 하지만 엄마가 틀렸어. 엄마가 참으면 참을수록 그 사람들은 너를 더 괴롭혔어.
나까지도 비난했지. 엄마는 이제야 깨달았어. 어떤 일은 참는다고 해서 다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걸. 엄마는 거친 손을 들어 자신의 아래에 놓인 소파의 부드럽고 섬세한 가죽 표면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그리고 이 정교하게 꾸며지고 넓고 밝은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햇살이 통유리 창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따뜻한 빛을 뿌렸다. 이곳은 이민준 집안 빌라의 호화로움은 없었지만 곳곳에서 평온함과 편안함이 느껴졌다. 이 집 정말 좋다. 엄마의 목소리에는 알아차리기 힘든 떨림이 섞여 있었다.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편하고 따뜻해. 예전에는 그 사람들 집에서 북향 작은 방에 사였는데 겨울에는 얼음장 같고 여름에는 찜통 같았어. 창문도 크게 못 열었어. 남들이 싫어할까봐. 남들이 싫어할까봐.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가죽 소파에 눈물을 떨어뜨렸다. 작은 어두운 자국을 만들었다. 너를 위해 그 집에서 온갖 서러움을 다 겪게 했지. 황지은의 심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움켜쥐어진 듯했다. 아픔이 너무나 컸다. 그녀는 힘껏 엄마를 끌어안고 턱을 엄마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위에 기댔다. 엄마, 다 지나갔어요. 그 서러움은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여기 살아요. 어디도 가지 말고. 여기가 바로 우리 집이에요. 엄마는 그녀의 품속에서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마침내 의지할 곳을 찾은 아이처럼. 너무 오랫동안 억눌렸던 서러움과 가슴 아픈 슬픔이 이 순간 터져나와 소리 없는 눈물로 변해 황지은의 어깨를 적셨다. 한참 후에야 엄마의 감정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엄마 배고프죠? 제가 뭐 좀 해드릴게요. 황지은은 엄마의 얼굴에서 눈물 자국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 그래. 엄마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닦았다. 엄마가 거들어줄게. 두 사람은 함께 부엌으로 들어갔다. 황지은은 냉장고에서 신선한 소고기 샤브샤브, 새우 완자, 양곱창, 그리고 온갖 채소와 버섯을 꺼냈다. 엄마는 옆에서 능숙하게 채소를 씻고 두부를 썰었다. 곧 전기 냄비가 식탁 위에 놓였다. 한쪽은 얼큰한 빨간 육수, 다른 한쪽은 크림색 버섯 맑은 육수였다. 군침 도는 향기가 피어올랐다. 그들은 마주보고 앉았다. 냄비에서는 보글보글 김이 피어올랐다. 힘이 아닌 김이 서로의 얼굴을 흐릿하게 만들었지만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다. 황지은은 데친 소고기를 엄마 그릇에 담아주었고 엄마는 적당하게 익은 새우 완자를 그녀에게 집어주었다. 말은 없었다. 그저 그릇이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와 냄비 속 흐르오르는 즐거운 소리만이 들렸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순수하고 따뜻한 온기가 작은 식당 안에 흘러넘쳤다. 엄마, 이 양곱창 한번 먹어봐요. 쫄깃쫄깃하고 정말 맛있어요. 황지은이 웃으며 엄마에게 양곱창 한 조각을 더 넣어주었다. 그래, 너도 먹어. 엄마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눈가에는 아직 붉은기가 남아있었지만 표정은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으로 가득했다. 바로 그때 거실 벽에 걸린 벽걸이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방송되고 있었다.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가 또렷하게 전해졌다. 본사 최신 소식입니다. 한강투자에서 오늘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미래컨설팅과의 모든 협력 프로젝트를 중단합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협력 중단은 미래컨설팅 이민준 대표의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문제와 영업비밀 유출근 문제와 영업비밀 유출 의혹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강투자 대변인은 회사는 항상 신뢰 경력 원칙을 고수하며 상업윤리를 위반하는 일은의 원칙을 고수하며 상업윤리를 위반하는 어떠한 의미에도 무관용 태도를 유지한다고 밝혀집니다. 뉴스 화면이 바뀌었다. 미래컨설팅 회사 건물 밖에 혼란스러운 장면이었다. 희미하게 기자 몇 명이 누군가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지만 곧바로 스튜디오로 화면이 전환되었다. 식당 안에서는 샤브샤브가 여전히 김을 뿜어내고 있었다. 황지은은 채소를 집는 동작을 멈추지 않았다.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경제 속보를 들은 듯했다.
그녀는 신선한 버섯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그리고 손에 든 주스를 들어 살짝 마셨다. 그녀 맞은편에 앉아있던 엄마는 젓가락을 든 손을 살짝 멈췄다. 엄마는 고개를 들어 TV 쪽을 바라보더니 다시 천천히 고개를 돌려 딸의 평온한 얼굴을 보았다. 엄마의 눈빛에는 놀라움도 통쾌함도 없었다. 오직 깊은 깨달음과 복잡한 감정만 있었다. 엄마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딸이 그릇에 넣어준 양곱창을 천천히 입에 넣었다. 얼큰하고 시원한 맛이 혀끝에 퍼졌다. 뜨겁고 생생한 현실감이 느껴졌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찬란하게 빛나 밤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창 안으로는 샤브샤브의 뜨거운 김이 피어올라 유리창을 흐릿하게 만들었고 바깥의 시끄러운 세상도 흐릿하게 만들었다. 따뜻한 불빛 아래 엄마와 딸이 조용히 식사하는 모습만이 유난히 또렷하고 평온하게 보였다. 세비테크의 성공적인 상장 기념 파티는 도시의 랜드마크인 스카이타워 전망대 최상층 연회장에서 열렸다. 거대한 원형 통유리창 너머로는 도시 전체의 찬란한 불빛이 강물처럼 펼쳐져 있었다. 화려한 불빛은 연회장 안의 사람들로 북적이는 성대한 풍경을 비추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눈부신 빛을 반사했고 공기 중에는 샴페인의 은은한 향과 고급 향수의 향기가 떠다녔다. 잔잔한 재즈 음악이 모든 구석에 흘러넘쳐 적당한 호화로움과 성공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황지은은 깔끔하고 단아한 진주색 세틸롱 드레스를 입고 연회장 중앙의 작은 연단 앞에 서 있었다. 드레스 자락은 수은처럼 부드럽게 흘러내려 그녀의 늘씬한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얼굴은 침착했다. 손에는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다. 잔에는 미세한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천장 조명의 빛을 반사하며 마치 작은 별을 쥐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방금 짧지만 매우 중요한 축사를 마쳤다. 세비테크가 파산 직전에서 회생하기까지의 과정, 팀의 노력, 그리고 미래의 전망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장내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며 반박할 수 없는 힘이 느껴졌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지며 이 시는 비즈니스계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포착했다. 여러분들의 신뢰와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입꼬리를 적당히 올렸다. 시선은 단상 아래에 익숙하거나 낯선 얼굴들을 훑었다. 투자자들, 협력사 파트너들, 언론 엘리트들. 세비테크의 성공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저희는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연회장 입구의 두꺼운 문양의 대문에 맹렬히 부딪히며 둔탁한 괜음을 냈다. 순식간에 장내의 조화로운 분위기를 깨뜨렸다. 음악이 갑자기 멈췄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이민준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의 모습은 초라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눈에는 핏줄이 가득했다. 얼굴에는 분노, 억울함, 그리고 관계에 가까운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분명 경비원에게 제지당했던 듯 지금은 칼을 뿌리치며 억지로 들어왔다. 그의 시선은 독이 묻은 칼날처럼 연단 위에 황지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사기꾼. 황지은. 너는 완전한 사기꾼이야. 그는 소리쳤다. 목소리는 격앙되고 날카로웠으며 귀에 거슬렸다. 갑자기 고요해진 연회장에서 유난히 돌출되었다. 무슨 사업 천재? 무슨 파산 직전에서 회생? 다 거짓말이야? 너는 음모와 계략을 부리고 전 남편을 팔아서 성공한 천한년일 뿐이야. 하객들은 술렁거렸다. 놀라움, 의문, 그리고 구경꾼의 시선이 뒤섞였다. 경비원들이 재빨리 다가와 그를 끌어내려 했다. 황지은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일말의 변화도 없었다. 심지어 샴페인 잔을 든 손가락조차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평온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최후의 발악을 하는 광대를 보는 듯 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연민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들고 반박하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살짝 돌려 단상 옆에서 줄곧 그녀의 지시를 주시하던 기석 김 이사님에게로 향했다. 김 이사님은 나지막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 이사님은 그 의미를 알아차리고 즉시 손에 든 무전기에 나지막이 지시를 내렸다. 다음 순간 연회장 사방벽에 걸린 거대한 고화질 스크린은 원래 세비테크 홍보 영상을 산영하던 화면에서 순식간에 전환되었다. 스피커에서는 이민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느끼한, 특이한 향함과 노골적인 경멸이 섞여 있었다. 그 늙은 마누라? 걔가 뭔데? 그때 걔네 집이 돈 좀 있어서 내가 결혼해 준 거지. 이제 됐어. 걔 엄마 그 병약한 꼴을 보니 곧 죽을 것 같고 잘 됐다. 바로 차버리면 돼. 수아야, 걱정 마. 내가 한강투자 그 프로젝트 따내면 바로 결혼하자. 황그룹 회사. 내가 진작에 한 수 남겨뒀지. 장부상 그 돈은 녹음은 또렷하게 재생되었다. 바로 이민준이 어떤 은밀한 자리에서 최수아에게 했던 약속이었다. 그 안에는 황지은에 대한 모욕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직접 회사 돈 횡령과 한강투자 프로젝트를 노린 의도를 시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장내는 술렁거렸다. 소란은 더욱 심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들을 노려보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거운 망치에 얻어맞은 듯 컥컥거리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입술을 떨며 아니야. 이건 네가 조작한 거야. 황지은, 네가 녹음 파일을 조작했다고. 황지은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우아하게 다른 손을 들어 샴페인 잔의 잔대 부분을 가볍게 쓸어 올렸다. 스크린 화면이 다시 전환되었다. 이번에는 선명한 서류 스캔 파일들이었다. 위조된 서명이 담긴 영수증 몇 장. 금액은 거대했다. 내부 이메일 캡처본에는 이민준이 재무 담당자에게 프로젝트 운영 자금을 개인 연관 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그와 최수아가 호텔방 앞에서 포옹하는 선명한 사진도 있었다. 시간은 한강투자 프로젝트 핵심 협상 기간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철저한 증거였다. 이민준 씨. 황지은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마이크를 통해 전해지는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장내의 소란을 또렷하게 덮어버렸다. 기한은 공금 횡령, 증거 위조, 영업비밀 유출,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스크린의 친밀한 사진을 훑어보았다. 심각한 직업윤리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증거는 충분하고 저는 이미 관련 자료를 경찰과 시장감독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판결처럼 이민준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의 마지막 광기는 산산조각 났다. 오직 거대한 공포와 수치심만이 남았다. 그는 맹렬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더욱 격렬해졌다. 황진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목구멍에서 컥컥거리는 이상한 소리를 냈다. 너야. 다 너의 계략이야. 이 독한 년, 너는 천벌을 받을 거야. 그를 끌어내세요. 황지은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이민준의 히스테리한 욕설을 끊었다.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경비원들이 즉시 다가와 저항하려던 이민준을 능숙하게 붙잡았다. 그는 이빨 빠진 짐승처럼 무익하게 몸을 비틀며 알아들을 수 없는 끙끙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는 이 화려한 연회장에서 강제로 끌려나갔다. 그의 초라한 모습이 몸 밖으로 사라지자 연회장 안에는 기묘한 침묵과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긴장감만이 남았다. 황지은의 시선은 천천히 장내를 훑었다. 놀라움, 탐색, 심지어 경외심이 섞인 시선들이 지금 모두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평온함은 일말의 변화도 없었다. 마치 그 소동이 성대한 연회전의 사소한 에피소드에 불과한 듯했다. 그녀는 다시 손에 든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다. 잔 속의 액체는
불빛 아래에서 금빛 물결을 일으켰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크지 않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힘이 있었다.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하게 전해졌다. 오늘 밤 세비테크의 새로운 탄생을, 그리고 황그룹이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을 함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하고 밝았다. 마치 창밖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빛들처럼. 미래는 기대해 주십시오. 말을 마친 그녀는 잔 속의 샴페인을 단숨에 마셨다. 동작은 깔끔하고 단호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된 후의 단호함과 통쾌함이 느껴졌다. 잠시의 침묵 후 연회장 안에는 이전보다 더욱 열렬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박수 소리는 더 이상 단순히 사업적인 성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단상 위에 풍파를 겪고도 흔들리지 않는 노련한 수완을 가진 여인에 대한 깊은 감탄이 담겨 있었다. 음악이 다시 흘러나왔고 짧은 정체 후 분위기는 빠르게 뜨거워져 더욱 열정적이고 진정성 있게 변했다. 황지은은 빈잔을 내려놓고 드디어 진정한 미소를 지었다. 몸을 돌려 연단해서 내려와 여유롭게 사람들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불빛이 그녀의 뒤로 길고 굳건한 그림자를 뒤웠다. 이사 업체의 가구, 운반 트럭이 새벽빛 속을 거의 1시간 가까이 달렸다. 1호 아파트 입구에는 텅 빈 로비와 거울처럼 반짝이는 대리석 바람만이 남았다. 황지은은 육중한 문양이 대문을 열었다. 신선한 나무 향과 백합 향이 뒤섞인 공기가 확 풍겨왔다. 360도 통유리창 너머 넓은 한강은 떠오르는 아침 햇살 아래 잘게 부서지는 금빛 물결을 이루며 온 것을 따뜻하고 밝게 비추었다. 엄마 보세요. 황지은은 엄마 황웅란의 팔을 부축하며 창밖을 가리켰다. 이제 우리 매일 이런 풍경을 볼 수 있어요. 황웅란은 새로 맞춘 온화한 색의 실크 치파오를 입고 있었다. 딸이 어제 특별히 데려가 맞춰준 것이었다. 그녀는 빛나는 바닥 위에 서서 조금 어색해하며 넓어서 거의 텅 비어 보이는 것을 둘러보았다. 값비싼 이탈리아 소파, 선이 깔끔한 예술품, 그리고 벽 전체를 거의 차지하는 거대한 통유리창. 햇살이 아무런 방해 없이 쏟아져 들어와 바닥에 길고 따뜻한 빛을 뿌렸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소파 팔걸이의 부드러운 가죽을 만지려 했지만, 손가락을 반지려 했지만, 너무 크다. 지은아, 이 집 너무 커. 그녀가 중얼거렸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우리 둘이 살기엔 너무 텅 비었잖아. 황지은은 웃으며 엄마의 팔을 감싸고 창가로 걸어갔다. 바다처럼 반짝이는 강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좀 비어도 괜찮아요. 엄마, 예전에는 늘 살던 곳이 너무 답답하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엄마가 원하는 대로 꾸미세요. 꽃을 키우든 그림을 그리든 광장 무용을 하든 다 좋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소리를 더욱 부드럽게 낮췄다. 황옥란의 시선은 강물 위를 천천히 지나가는 흰색 유람선을 따라가가 다시 딸의 침착하고 단호한 옆모습에 닿았다. 그녀는 문득 어둡고 축축하며 이민준, 집안 잡동산 위로 가득했던 작은 맘을 떠올렸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 딸의 피곤하지만 애써 강한 척하던 눈빛을, 딸이 그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던 순간의 단호함을 떠올렸다. 그 장면들은 색이 바랜 낡은 사진처럼 눈앞에 펼쳐진처럼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 속에 강물 냄새가 섞인 맑은 공기가 가득 찼다. 마치 과거의 모든 억울함을 내뿜는 듯했다. 그녀는 딸의 손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얼굴에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좋다 좋아. 엄마가 네 말 들을게. 여기 정말 좋다. 이후 며칠 동안 새 집은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황옥란의 적응력은 황지은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녀는 처음 왔을 때처럼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딸이 전문 원의사를 고용하겠다는 호의를 거절하고 그 거대한 전망 발코니를 직접 가꾸겠다고 고집했다. 엄마, 몸도 막 나으셨는데 무리하지 마세요. 황지은은 엄마가 신이 나서 화초 도감을 뒤적이는 모습을 보며 조금 걱정했다. 왜?
몸을 움직여야 더 건강해지지. 황홀나는 고개도 들지 않고 손가락으로 도감 속에서 활짝 핀 부겐빌리아를 가리켰다. 이거 좋다. 색깔도 예쁘고 경사스러워 보이네. 이걸 발코니 동쪽에 심으면 아침 햇살 받아서 분명 예쁠 거야. 그리고 이 자스민은 서쪽에 심고 저녁에 거기 앉아서 차 마시면 향이 정말 좋겠지.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오랜만에 보는 빛이 반짝였다. 작은 어항도 만들어서 금붕어 몇 마리 키우면 집이 더 활기 있어 보일 거야. 황지은은 엄마의 몰두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따뜻한 기류가 솟아올랐다. 더 이상 말리지 않고 엄마가 필요한 꽃모종과 도구들을 묵묵히 적어 비서에게 빨리 보내달라고 했다. 엄마가 발코니에서 조심스럽게 흙을 고르고 한 모종 심으며 이마에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지만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있는 것을 보며 황지은은 엄마가 진정으로 과거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았다. 엄마는 억압적인 환경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자신을 얽매던 마음의 굴레에서도 벗어난 것이었다. 그날 오후 황지은은 다국적 화상회의를 마치고 약간 뻐근한 미간을 문지르며 서재를 나왔다. 거실에는 TV가 켜져 있었고 볼륨은 아주 작게 조절되어 있었다. 지역 뉴스 채널의 앵커가 또렷하고 침착한 어조로 사회 뉴스를 보도하고 있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거액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개인 신용이 심각하게 손상된 전 신화테크 직원 이 씨와 그의 어머니 박 씨는 최근 채권자의 강제 집행 신청으로 인해 법원 판결에 따라 그들 명의로 남아있던 유일한 주택인 도심 외곽의 임대주택을 압류당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씨 모자는 이후 임대료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어제부로 본실을 떠났으며 화면이 바뀌었다. 기자가 낡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촬영한 장면이었다. 배경에는 제복을 입은 법원 직원들이 봉인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카메라는 빠르게 스쳐 지나가 이민준 모자의 모습은 찍히지 않았다. 다만 구경꾼 이웃 몇 명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는 흐릿한 옆모습만이 보였다. 황지은의 발걸음이 거실 입구에서 멈췄다. 그녀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다. 대성통곡하며 복수한 통쾌함도 없었고 일말의 연민도 없었다. 그 두 사람과 그들이 가져왔던 모든 상처, 굴욕, 대신은 마치 강물에 떠내려간 부유물처럼 그녀의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뉴스는 짧았고 곧바로 다음 날씨 예보로 넘어갔다. 그녀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멀리 한강리를 바쁘게 오가는 배들을 바라보았다. 석양의 잔광이 하늘을 부드러운 주홍빛으로 물들였고 강물 위에도 흐르는 금빛 물들이 더 씌워졌다. 휴대폰이 주머니 속에서 한 번 울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다. 액정에는 낯선 번호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다. 내용은 극도로 짧았다. 단 한 줄의 글자뿐이었다. 차일꾼, 다음 주 월요일 회장실에서 보자. 발신인도 인사말도 없었지만 황지은은 누가 보냈는지 알았다. 이 짧은 문자는 그녀가 한때 너무나 멀고 심지어 두렵게 느껴졌던 아버지로부터 온 가장 직접적인 인정이었다. 3년 전 그녀는 이른바 사랑을 위해 신분을 숨기고 거의 가족과 의절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망가진 상황을 수습하고 파산 직전에 회사를 살려내 가족 핵심에서 한자리를 차지했다. 이 문자 메시지는 묵직한 훈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답장하지 않았다. 몸을 돌려 발코니로 향했다. 엄마는 그녀에게 등을 돌린 채 허리를 굽혀 새로 심은 자스민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석양의 금빛 잔광이 그녀의 약간 구부정하지만 유난히 몰두하는 뒷모습을 강조했다. 발코니에는 이미 제법 많은 꽃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부겐빌리아의 어린 싹들이 미풍이 가볍게 흔들렸다. 화분 몇 개의 스킨답소스가 푸른 잎을 활짝 펼쳤다. 구석의 작은 어항 속에서는 주홍색 금붕어들이 유유자적하게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흙의 향기와 은은한 꽃향기가 가득했다.
황지은은 엄마를 방해하지 않고 그저 뭔가에 조용히 서서 이 순간의 평온함과 생명력을 바라보았다. 그 어떤 복수 성공의 순간보다도 더 만족스럽고 안정감을 느끼게 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황지은은 일찍 잠에서 깼다. 침실 문을 열자 엄마가 이미 발코니에 나와 있었다. 화목나는 편안한 면마 소재의 홈웨어, 차림으로 작은 분무기를 들고 잎사귀 하나하나에 정성껏 물방울을 뿌리고 있었다. 새벽 햇살이 부드럽게 그녀에게 쏟아져 내려 그녀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 은빛 테두리를 만들었다. 그녀의 동작은 부드럽고 집중되어 있었으며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 있었으며 황지은은 아무 말 없이 뭔가에 기대어 조용히 바라보았다. 강바람이 새벽 특유의 시원함과 물기를 머금고 뺨을 스쳤다. 멀리서 몇 번의 길고 나지막한 백고동 소리가 들려왔다. 발코니의 화초들은 새벽빛 속에서 가지와 잎을 활짝 펼쳤고 잎사귀 위의 물방울들은 잘게 부서지는 빛을 반사했다. 모든 것이 새로운 활기찬 생명력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몸을 돌려 개방형 주방으로 들어섰다. 능숙하게 물을 끓이고 소박한 디자인의 머그잔 2개를 꺼내 엄마가 좋아하는 자스민 차를 넣었다. 맑은 뜨거운 물이 잔에 부어지자 흰 꽃잎들이 물속에서 천천히 펼쳐지고 떠다니며 맑고 오한 향기를 풍겼다. 그녀는 차 2잔을 들고 발코니로 가서 그중 한 잔을 엄마 옆에 작은 원형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았다. 화목나는 분무기를 내려놓고 몸을 돌렸다. 새벽 햇살처럼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찻잔을 들어 코끝에 대고 깊게 들이마셨다. 만족스러운 한숨을 쉬었다. 정말 향이 좋다. 황지은도 자신의 찻잔을 들었다. 뉴스를 보지 않았고 회사 일도 생각하지 않았다. 과거를 다시 떠올리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엄마를 넘어 멀리 향했다. 강물은 넓게 펼쳐져 있었고 아침 해는 지평선 위로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었다. 하늘과 강물 모두를 웅장한 금빛 주홍색으로 물들이며 빛은 만 갈래로 뻗어나갔고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엄마의 찻잔을 가볍게 부딪혔다. 도자기의 부딪히는 소리가 맑고 듣기 좋게 울려 퍼졌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모든 것이 마무리된 후에 안정감과 힘이 있었다. 이 새로운 새벽빛 속에 또렷하게 스며들었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 작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편집자가 모두 작가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주변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